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일본에요, 엔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원죄라는 뜻이 되는데요. 원죄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한을 품고 저지른 죄와 죄를 용서해 형을 더하지 않음, 마지막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말하는데요. 이 중 일본에서 말하는 엔자이는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누명을 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만 아니라 해외 모든 나라에선 죄 없는 사람이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법부가 누명을 씌운 경우들인데요. 범인 검거와 재판,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 어디까지나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조작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났는데요. 일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열릴 경우 거의 유죄가 확실시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을 뒤집기도 아주 힘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정황이 수상하다는 검찰의 기소가 있으면 결국 범인으로 몰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핥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를 통해 아무리 결백하다는 증거를 가져와도 이 판결을 뒤집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 뒤집힌다면 검찰이 그때부터 실수를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검찰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재심은 기각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아주 높아요. 사실 유죄를 받은 사람이나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가 별 관심을 가지진 않게 됩니다. 한번 범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주변이나 가족이 범죄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행동도 불가능해져요. 결국 사법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진범을 찾을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본의 대표적인 엔자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1년 3월 28일 일본의 미에현 나바리시에 있는 쿠즈오라는 마을에서 연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현 야마베군 야미조라는 마을의 7가구가 이리로 이동해서 공동 참가했는데요. 양쪽 마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이름은 농업 개량과 문화생활 수준 개선을 의논하는 생활 개선 클럽이라는 뜻의 미나노카이 모임이었어요. 미나노카이는 두 지역인 미에현과 나라현을 합친 이름입니다. 두 마을이 연합해 더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지었고 행사는 저녁 7시 쿠즈오 마을 회관에서 회장인 오쿠니시 타루오를 포함한 남성 12명과 여성 20명이 참석했어요. 이날 모임은 오쿠니시 타루오의 뒤를 이을 다음 회장과 모임 인원을 새로 뽑은 뒤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회장을 새로 뽑았고요. 저녁 8시가 됐어요. 연회가 열리자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특이하게 남녀가 마신 술이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청주였고 여자들은 백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마신 사람들 중 오쿠니시 타루오의 아내인 후미코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포도주를 마신 여성들이 모두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술을 유독 많이 마신 과음을 한 5명의 여성이 결국 사망했고요. 연회에 있던 20명의 여성 중 술을 마시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7명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백포도주에 문제가 있던 것 같죠. 처음엔 단순 식중독 증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술을 마신 여성들에게만 증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심상치 않은 사건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따라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요. 이날 여성들이 마신 백포도주와 음식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어요. 검사 결과 어떤 독극물이 들어간 것 같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9일 회관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수거한 뒤 음식에 정말 독극물이 있는지 감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경찰은 사건 당일 여성들이 마신 백포도주에
맹독성 농약에 쓰이는 테트라에필로인산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미나노카이 행사의 회원 중 백포도주를 운반했다는 남성 3명을 경찰서로 불러 집중조사를 했고, 여기서 전 회장이었던 오쿠니시 마사루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자신의 아내 치에코가 이 사건의 범인일 것 같다는 아주 뜻밖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조사를 받던 마사루 전 회장은요,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자신이 직접 백포도주에 농약을 섞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죄책감이나 심경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사건 6일 만에 경찰은 오쿠니시 마사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사건을 이제 검찰이 이관받았어요. 오쿠니시 마사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했고 1961년 4월 24일 마사루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게 됐죠. 일본은 검찰의 권위가 아주 강한 나라라고 소개했었죠. 아마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죄를 받게 될 겁니다. 단 타당한 증거가 있다면요. 아직 당사자의 자백 외에 검찰이 준비한 자료는 정황 증거들밖에 없거든요. 범행 사실을 증명해주는 물질적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있게 기소를 했단 말이죠. 물질 증거 하나 없이도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쿠니시 마사루의 주장대로 이 사람은 사건의 범인이 맞냐는 겁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일본 수사 당국은 마사루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정황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오쿠니시 마사루는 농사를 지으며 채석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947년 치에코를 만나 결혼한 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마사루는 자신의 채석장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키타우라 야스코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아내 치에코가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겼던 겁니다. 이후 내연녀인 야스코와의 관계도 나빠지면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도 받았고요. 아내와 내연녀 둘 다 이를 위기에 처하자 마사루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여성을 살해해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61년 3월 28일에 열리는 미나노카이 연회장에 가져갈 포도주에 맹독성 농약인 니카린 T를 섞으려고 한 것이죠. 연회 당일이 됐어요. 오후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 회관에 혼자 남아있던 여성인 사카미네 토미코가 바닥을 닦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마사루는 마을 회관 앞에 쌓아둔 포도주를 꺼내 1호 뚜껑을 연 뒤 깔때기용으로 준비한 대나무통을 이용해 농약을 섞었고요. 이 대나무통은 화로에 던져 태운 다음 근처 하천에다 농약병을 버리면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백포도주를 마신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사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한 마사루의 아내와 내연녀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마사루의 범행은 성공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의 추측이 과연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러려면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이나 당일 먹은 음식,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이 모두 진술과 일치해야만 됩니다.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 5명의 시신 거망과 음식물, 포도주병에 독극물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검사 결과는 범행 현장에서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된 포도주병 1개와 피해자들이 남긴 포도주잔에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카린 T라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밝혀냈죠. 여기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해서 각각 어떤 물질들이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마사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니카린 T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마사루가 니카린 T를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 니카린 T가 섞인 포도주를 마시고 과연 사망한 것인지도 알아봐야겠죠. 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사인은 중추신경장애 물질로 인한 심폐정지라고 밝혀졌습니다.
농약이 섞인 술에 의한 사망이 맞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사루가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1960년 9월 농약 판매점에서 100cc 정도의 니카린 티를 구매한 정황도 밝혀지면서 마사루가 이 독극물을 사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들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마사루의 더 확실한 혐의 증명을 위해 체포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포도주 병뚜껑을 이로 열었다는 진술도 추가로 얻어냈어요. 이 진술을 확인해 보려면 포도주 병뚜껑에 남은 치아 자국과 마사루의 치열을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이 감정엔 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명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했고 3명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열에 대한 사실 확인은 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3명이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정서는 신뢰성이 높다면서 범행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혼자 회관에 남아있던 여성이 청소를 하러 걸레를 가지러 갔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였어요. 이 10분 사이에 마사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지 이 가능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건 당일 포도주는 미나노카이의 회원인 이시하라 토시이치라는 사람이 구매했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새 회장이 된 오쿠니시 타루오의 아내 후미코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전 회장인 마사루가 타루오의 집에 들러 5시 10분까지 머물러 있다가 포도주병을 들고 5시 20분경에 회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회관을 청소했었다는 여성의 진술을 들어보면 걸레를 잠시 가지러 가려고 자리를 비울 때 마사루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10분 뒤 돌아와 청소를 시작하자 다른 손님들이 회관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백 시간인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포도주에 농약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마사루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마사루는 검찰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재판소에 피고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인 1961년 12월 23일 법원은 오쿠니시 마사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사루가 포도주 뚜껑에 남겼다는 치열 감정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 일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증인들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검찰이 피고의 자백을 입증시킬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백을 전부 신뢰할 수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판결이었어요. 검찰은 이날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8년 동안 계속됐어요. 1969년 9월 10일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요, 마사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뒤집힐 정도의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그 치열 감정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감정서라서 그때는 기각됐었는데 뭐 재감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8년 전 감정서가 다시 증거로 인정돼 버린 겁니다. 왜냐? 오사카 대학의 의학부 교수인 마츠쿠라 토요하루라의 재감정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치열 자국이 일치한다고 밝혔던 3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서를 다시 봐도 확실하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이상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애초에 3대3으로 의견이 엇갈려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던 감정서입니다. 그런데 8년 뒤에 같은 사람이 또 같은 판단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채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죠. 새로운 사람의 소견도 아니었고요. 같은 사람의 말을 다시 들어본 데다가 그것도 6명 중 단 1명의 말만 들어본 것이죠. 왜 이 교수의 말 한마디로 다시 증거자료가 된 것인지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 마사루가 사람들을 살해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백이 일관성 있고 유죄를 내리기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항소심은 사형을 판결했던 겁니다. 마사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죠. 하지만 1972년 6월 15일에 열린 최종 재판에서 상고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요. 결국 오쿠니시 마사루는 사형수가 됐습니다.
마사루는 포기하지 않고 매년 재심 청구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나섭니다.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재심을 청구하는 데는 마사루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고 수사와 판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사루와 변호사 연합회 그리고 법원과의 끈질긴 법정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하용수인 마사루는 2015년 10월 4일에 폐렴으로 결국 옥사했어요. 당사자의 사망이 있었으니 재판은 자동 취소가 됐습니다. 약 50년 동안 사형수 생활을 하던 마사루가 결국 사망하자 지금은 유족들이 마사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재심 청구를 하는데 법원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사건을 새롭게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의 미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재판이 미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까지 하는 오쿠니시 마사루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던 걸까요? 계속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마사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 사건은 첫 조사부터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어요. 마사루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인데, 백포도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포도주를 운반한 남성 3명을 붙잡고 매일 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죠. 경찰은 시작부터 이미 마사루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취조가 끝나고 집에 돌려보내긴 했지만 경찰이 마사루와 동행해서 집에 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까지 있었거든요. 아무리 의심이 돼도 정식 영장을 통해 구속하지 않은 상태라 용의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소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마사루와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엇갈렸어요. 사람들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처음 포도주병을 열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마사루가 아니라 새 회장이 된 타루였어요. 마사루는 나중에 자신이 포도주가 아니라 청주병을 열었다고 번복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사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독약인 그 니카린 T와 대나무 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대나무 통은 농약을 따라 버린 후 화로 속에 던져 태웠고, 농약병은 신문지에 싸 마을 앞 강에 내다 버렸다고 말했지만 강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슷한 조건으로 농약병을 강물에 버리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병이 떠내려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수색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통도 화로 속에 던져 태웠다고 검찰이 자백을 받아냈지만 정작 화로에서 대나무 숯이나 어떤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도 않았죠. 마사루는 범행이 있을 때 자신의 셔츠 속에 대나무 통을 숨겨왔다고 말했지만 옷의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대나무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합하자면요, 마사루의 진술은 경찰의 자백 강요에 의한 것들이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자백 내용은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 검찰이 주장한 범행 증거들은 모두 조작과 날조된 것들이라는 것에 밝혀졌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치열감정서인데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들어 마사루의 변호인단이 이 사실을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 재감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해 보니 병뚜껑을 이로 열었을 때 항상 같은 자국이 남진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재판에서 치열 감정이 3대3으로 의견이 갈렸었죠. 그런데 8년 만에 법원이 다시 채택한 이유는 그 토요 하루라는 교수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 사진이 토요 하루가 공개한 감정서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동일한 배율로 촬영된 사진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도록 각도를 다르게 촬영해서 비슷해 보이게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자, 변호인단은요, 이 사진을 3D로 구현했어요. 입체적인 비교로 서로 다른 사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사루의 치열로도 사진과 같은 형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날조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항고를 기각했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이 계속 이상한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은요, 어디까지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확실한 입증이 되지 못해요. 그런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기각돼야 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에 든 독약이 니카린 T가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밝혀졌어요. 검찰은 마사루의 진술처럼 치아로 병뚜껑을 연 뒤 대나무통으로 농약을 주입하는 장면을 재현해봤습니다. 이때 사용된 술은 적포도주였어요. 사건은 백포도주를 마신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실험 조건부터 다르게 설정했던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 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해봤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고 변호 측은 인터넷으로 사건에 쓰였다는 니카린 T를 구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바로 술의 색이 변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니카린 T는 붉은색 액체였습니다. 색이 극명하게 바뀌죠. 그런데 12명이나 의심 없이 이 술을 마실 수 있었겠냐는 거죠. 색이 바로 변했기 때문에 범행 순간의 마사루도 백포도주가 붉게 변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면서 살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작된 현장 검증과 마사루의 주장대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상식적으로 범행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서 이의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인 1961년에 판매되던 니카린 T는 투명한 색과 붉은색 두 가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했어요. 이때 니카린 T라는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농약 검출 보고서를 보니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니카린 T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사루가 자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연구자료를 보고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 본 결과 개발자가 증언한 약품을 백포도주에 넣어 보니 완전히 섞이지 않았고요. 눈에 띌 정도로 분리된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물컵에 마요네즈를 짜 넣은 것처럼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포도주 병에는 이 약품의 성분이 또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신 사람들이 사망했으니 극약이 섞여 있던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니카린 T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니카린 T나 농약 개발자가 말한 약품 외에 훨씬 더 빠르게 섞이는 제3의 농약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포도주 속에 들어간 니카린 T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억지 반론을 했고요. 재판부는 또 이런 검찰의 억지 주장을 더 신뢰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사건 당시 백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에게 니카린 T의 증상이 나왔어야 합니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계속 니카린 T로 사망했다는 주장만 반복했어요.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번 검찰의 손만 들어줬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마사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추정하던 시간은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였어요. 이 부분이 재판에서 끝내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결국 변호인단은 이것도 증명해냈습니다. 이 사실은 1988년에 재심 청구 기간 중이었어요. 동네 주민이 모임의 새 회장이 된 타루오의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마사루가 집 반대편 길에서 자기 소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한 명의 증언으로는 사실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61년에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동네 주민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부 마사루가 소몰이를 했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언대로라면
마사루가 소몰이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을 만나 포도주를 들고 회관에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 걸레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회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변호인단은 마사루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당일 조사 기록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소견을 모아 재판부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어요. 하지만 일본 사법부의 고집으로 계속 재심 청구는 기각됐고 결국 마사루는 장기간 복역을 하던 도중 폐렴으로 사망했던 겁니다. 마사루가 유죄라는 증거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무죄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권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끝내 살인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죠. 현재 유족들이 사망한 마사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직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론이 이미 마사루 쪽으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재심 청구를 포기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일본 사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로 어떠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최대의 엔자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억울한 사건이고 일본 사건이었어요. 이 시국에 일본 사건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이란 건 사실 국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의 사례를 설명할 뿐이고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해보자면 우키니시 마사루의 재판 사진이에요. 당시 35살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법부의 실수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됐는데 이런 사건이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특수한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골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특수함이 있느냐? 도시와는 사건을 대하는 정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시골은 도시와 다르게요,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루가 범죄자라고 소문이 나자 항소심이 있던 날 이 마을 주민들이 마사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요, 가족을 집단 폭행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 일로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고요. 마사루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변호사들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재심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보자면, 만약 마사루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마을 사람들 중에 아직 진범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럼 또 서로를 의심해야 되고 결국 마을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사건을 조사하면서 특정 개인보다는 어떠한 집단이 단체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자면은 어떤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마사루를 범인으로 만들어야만 했고요, 검찰이 여기에 속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내막을 알아야 사건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새로운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억울한 피의자가 되죠. 오쿠니시 마사루의 이야기가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영화 이름이 약속이에요.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와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화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